부모 자식 간의 은혜는 하늘이 정한 도리일 뿐 얽매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약용.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는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다. 조선시대의 대학자 정약용은 부모 자식 간의 은혜는 하늘이 정한 도리이지만 그것이 얽매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시니어들에게도 깊은 의미를 준다. 과거 우리 사회는 부모의 희생을 미덕으로 여겼다. 자식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는 어머니, 자녀 교육비를 위해 술 한 잔 마시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숭고한 사랑으로 칭송했다. 이런 가치관은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과연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친 희생은 오히려 부모와 자식 모두를 억누르는 결과를 낳는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며 모든 것을 자녀에게 내어주면 자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자녀의 독립성과 책임감을 기르는데 방해가 된다. 현재 60대, 70대 부모 세대는 젊은 시절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취미를 접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여가며 자녀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그 희생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후 자금을 털고 손자 손녀 양육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약용의 가르침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 전통적인 효 개념도 재정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자식을 위한 부모의 희생을 효의 전제로 여겼다면 이제는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효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자녀가 부모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효가 아니라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효다. 부모 세대가 겪고 있는 혼란도 여기서 비롯된다. 평생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부모들이 갑자기 자신만의 삶을 찾으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는 자신의 관심사를 찾고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며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부모 자식 간의 은혜는 자연스러운 도리이지만 그것이 서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신을 소모시키는 희생이 되지 않아야 한다. 자녀 역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부모의 독립된 삶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 설정은 쉽지 않다. 오랫동안 형성된 사고 패턴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변화다. 전통적 믿음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 관계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 시니어 세대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다. 지나친 사랑은 도리어 해가 된다. 정약용은 지나친 사랑은 도리어 해가 된다고 했다. 이 말은 현재의 많은 부모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를 정확히 표현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뜻이다.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랑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자녀를 위한 희생은 처음에는 기쁨과 보람을 준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거나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보이는 환한 미소는
부모의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희생이 일상이 되고 몇십 년간 지속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부모는 점점 지쳐간다. 자신만의 시간도 공간도 꿈도 모두 자녀에게 내어준 부모는 어느새 텅 빈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60대, 70대 부모들 중 상당수가 이런 공허감을 경험한다. 평생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삶에서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혼란을 느낀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 남겨진 빈 둥지에서 부모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 방황한다. 이때 많은 부모들이 선택하는 것이 더 많은 희생이다. 결혼한 자녀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거나 손자 손녀 돌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그런데 이런 희생이 자녀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정약용의 말처럼 지나친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된다. 부모의 끝없는 희생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준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보면서 고마움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다. 또한 부모의 과도한 희생은 자녀의 독립심을 기르는데 방해가 된다. 모든 것을 부모가 해결해주는 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능력을 키우기 어렵다.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희생의 그림자는 가족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주고 자녀가 받기만 하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부모는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녀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이런 상황에서는 서로의 진솔한 마음을 나누기보다 의무와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만 남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희생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노후 자금까지 소진하면서 경제적 희생을 계속하면 결국 노년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다시 자녀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녀의 경제적 압박이 커지고 이는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된다. 건강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녀에게만 집중하는 부모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기 쉽다. 특히 손자, 손녀 돌봄을 전담하는 조부모들의 경우 체력적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많다. 건강을 잃은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더 큰 걱정과 부담을 주게 된다. 정약용이 지적했듯이 지나친 사랑의 해로움은 관계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데 있다. 희생에 기반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도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와 건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제는 희생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임을 인식해야 한다. 희생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랑의 빛을 찾을 때 부모와 자녀 모두가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몸을 아끼는 것이 효의 근본이다. 정약용은 몸을 아끼는 것이 효의 근본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히 건강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부모 세대에게 있어서 자기 돌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돌봄을 이기적인 행동으로 여긴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온 세대에게 자신을 먼저 챙기라는 말은 낯설게 들린다. 하지만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돌봄이야말로 가장 이타적인 행동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픈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신체 건강부터 살펴보자. 60대, 70대에 접어든 부모들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몸의 변화를 경험한다. 체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때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자녀나 손자, 손녀 돌봄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건강을 잃은 부모는 자녀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고 걱정거리가 된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사, 충분한 휴식은 시니어에게 필수적이다. 매일 산책을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며 적절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가족을 위한 일이다. 건강한 부모는 자녀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건강을 돌보지 않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걱정과 부담을 안겨준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평생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부모들이 갑자기 빈 둥지 증후군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때 우울감이나 상실감에 빠지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도 자기 돌봄은 중요하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집중하느라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한다. 하지만 동년배 친구들과의 관계는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한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다. 취미 활동도 자기 돌봄의 중요한 요소다. 젊었을 때 미뤄두었던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독서, 여행 등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다. 이런 활동들은 뇌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된다. 경제적 자기 돌봄도 중요하다. 부모가 노후 자금을 모두 자녀에게 투자하고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적절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자신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자기 돌봄의 핵심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다. 부모도 한 명의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가질 권리가 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몸을 아끼는 것이 효의 근본이라면 부모가 자신을 잘 돌보는 것 자체가 효를 실천하는 일이다. 자녀 입장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안심이고 기쁨이다. 아픈 부모를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 활기차고 독립적인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 자기 돌봄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뒤로 미루고 살아온 습관을 바꾸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매일 30분씩 산책하기, 한 달에 한 번 친구와 만나기, 새로운 책 한 권 읽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야말로 자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평생의 지지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의 모습에서 자녀들도 삶을 대하는 건전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오래간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야 오래간다고 했다. 이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적절한 경계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균형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주로 일방향적이었다. 부모는 주는 사람, 자녀는 받는 사람이라는 고정된 역할이 있었다. 부모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에게 베풀고 자녀는 그 혜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질서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런 불균형한 관계는 결국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균형 잡힌 사랑이란 무엇인가? 먼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자녀를 위해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과 건강도 함께 고려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혼 자금을 위해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주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도움을 주면서도 자신의 노후 준비도 놓치지 않는 것이 균형 잡힌 사랑이다. 자녀 입장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부모에게 무언가를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는 반드시 물질적인 것일 필요는 없다.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부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부모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모두 균형을 맞추는 방법이다. 거리두기도 균형 잡힌 사랑의 중요한 요소다. 정약용이 말한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무관심이나 냉정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인정해주는 성숙한 사랑을 말한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일에 개입하려 하거나 자녀가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건전한 관계가 아니다. 특히 시니어 부모들이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자녀의 일상에 지나치게 관여하려는 것이다. 결혼한 자녀의 가정사에 개입하거나 손자, 손녀 교육 방침에 대해 지나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갈등의 원인이 된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균형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정도와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자녀의 독립을 돕기 위한 적절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성장을 방해한다. 자녀 역시 부모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부모를 도와야 한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균형 잡힌 사랑의 표현이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이제는 자신이 돌려주는 것이다. 정서적 균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에게만 정서적 의존을 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다. 자녀 외에도 친구, 형제자매, 사회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정서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정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여기지만 자신만의 시간도 확보해야 한다. 취미 활동, 친구와의 만남, 개인적 성장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 역시 부모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자신의 가정과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균형 잡힌 사랑은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한다.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바라지만 자녀가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기대에 얽매여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불균형한 관계에 익숙해진 가족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조금씩 시도해 보면서 서로에게 편안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균형을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서로에게 맞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적절한 거리가 있는 관계가 오래간다. 균형 잡힌 사랑 속에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진정으로 깊고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일방적인 희생이나 의존이 아닌 상호 존중과 균형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건전한 가족 관계의 모습이다. 아이를 기르는 것은 가르침이지 붙드는 것이 아니다. 정약용은 아이를 기르는 것은 가르침이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 말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담고 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자녀를 평생 곁에 붙잡아 두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 진정한 책임을 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책임과 집착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 둘 다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그 방향과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책임은 자녀의 독립을 돕는 것이고 집착은 자녀를 자신 곁에 묶어두려는 것이다. 책임은 자녀의 성장을 촉진하지만 집착은 성장을 방해한다. 먼저 책임 있는 부모의 모습을 살펴보자. 책임감 있는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점진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격려하고 실패를 경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물러서 줄 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지만 자녀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 하지 않는다. 반면 집착하는 부모는 다르다.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준다. 자녀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즉시 개입한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려 한다. 자녀의 독립을 두려워하고 자신 없이는 자녀가 제대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차이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책임감 있는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면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린다. 반면 집착하는 부모는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자녀가 그 직장을 그만두고 더 쉬운 길을 택하도록 유도한다. 결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책임감 있는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응원한다. 집착하는 부모는 자녀의 배우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자녀의 가정사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 손자, 손녀 양육 문제도 책임과 집착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책임감 있는 조부모는 자녀 부부가 요청할 때 도움을 주되 양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것을 인정한다. 집착하는 조부모는 손자, 손녀를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려 한다. 집착의 뿌리에는 종종 부모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자녀가 떠나면 자신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공허감, 자녀 없이는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의존감이 집착을 낳는다. 이런 부모는 자녀의 독립을 자신에 대한 배신이나 버림받음으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집착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을 바라는 것이다. 자녀가 독립해서 자신만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집착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다. 자녀에 대한 자신의 행동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인지 솔직하게 돌아봐야 한다. 자녀를 통제하려는 욕구보다는
자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만의 삶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관심사와 활동을 갖는다면 자녀에 대한 집착도 줄어든다. 자신이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 때 자녀의 독립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오랫동안 형성된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자녀의 결정을 즉시 판단하거나 개입하려 하지 말고 일단 들어보는 것,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먼저 나서지 않는 것 등이 좋은 출발점이다. 책임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당장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기는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자녀가 성장한다는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책임이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아이를 기르는 것은 가르침이다. 가르침의 목표는 자녀가 스스로 서는 것이다. 붙잡아 두려는 집착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책임감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자녀의 진정한 행복은 부모 곁에 머무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삶이 따로 있다. 정약용은 사람마다 타고난 삶이 따로 있다고 했다. 이는 부모라는 역할에만 매몰되어 자신의 고유한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말이다. 부모도 자식만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풍요롭게 누릴 권리가 있다. 취미와 여가, 인간관계는 부모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소중한 요소들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간다.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 잠시 미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개인적 관심사들이 어느새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좋아했던 음악, 즐겨 읽던 책,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 꿈꿔왔던 여행지들이 모두 뒤로 밀려나고 오직 자녀만이 삶의 전부가 된다. 이런 현상은 특히 한국의 부모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비를 위해 부모는 여행을 포기하고 취미를 접고 심지어 건강까지 소홀히 한다. 이런 희생이 사랑의 증거이고 훌륭한 부모의 조건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삶이 따로 있다는 것은 각자가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뜻이다. 부모가 된다고 해서 개인으로서의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모 역할과 개인적 삶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진정으로 풍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부모의 개인적 삶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다. 자신만의 관심사와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우울감에 빠질 위험이 적다. 반면 자녀에게만 모든 것을 의존하는 부모는 자녀가 독립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정신적 충격을 받기 쉽다. 둘째, 사회적 관계를 위해서다. 자녀 양육에만 집중하다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다. 하지만 동년배 친구들과의 우정은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 공통의 관심사로 맺어지는 유대감은 삶의 질을 크게 높인다. 셋째, 지적 성장을 위해서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하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삶의 만족도도 높인다. 자녀만 바라보는 삶에서는 이런 성장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 넷째,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다.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사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운다. 희생만 하는 부모보다는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부모가 더 나은 롤모델이 된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자신만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거나 새로운 관심 분야를 찾아보는 것이다. 음악, 그림, 요리, 원예, 독서, 영화 감상 등 어떤 것이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한다. 자녀 양육으로 인해 소원해진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갖는 것이 좋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방법이다. 취미 동아리나 봉사활동, 평생교육원 수강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여행도 좋은 방법이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가족여행이 대부분이었겠지만 이제는 부부끼리 또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을 계획해 볼 수 있다. 새로운 곳을 보고 경험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야를 넓혀준다. 학습 활동도 권할 만하다.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컴퓨터 활용법을 익히거나 역사나 문학을 공부하는 것 모두 의미 있는 일이다. 봉사활동도 자신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을 죄책감 없이 즐기는 것이다.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행복한 부모가 자녀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사람마다 타고난 삶이 따로 있다. 부모도 예외가 아니다. 부모라는 역할에만 매몰되지 말고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신만의 삶을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삶이 충실할 때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건전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부모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기 바란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이다. 정약용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라고 했다. 이 말은 전통적인 효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과거의 효가 자녀의 희생과 순종에 기반했다면 새로운 효는 부모가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서 출발한다. 자식은 그 삶을 존중하고 지지할 때 진정한 효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효의 개념을 살펴보면 주로 자녀의 의무와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봉양하며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효의 핵심으로 여겨졌다. 이런 효 개념에서는 부모의 희생이 전제되고 자녀의 일방적인 보답이 기대되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녀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런 전통적 효 개념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하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룬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약용이 제시하는 새로운 효의 의미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라면 가장 먼저 부모 자신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희생으로 지쳐 있거나 불행하다면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효는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요구한다. 부모는 더 이상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추구하는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자녀 역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독립적인 삶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효는 어떤 모습일까? 먼저 부모가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갖고 즐길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부모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된 관심사를 다시 찾으려 할 때 자녀는 이를 지지하고 응원해야 한다. 부모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반가워하는 것도 새로운 효의 모습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효의 표현으로 여겨졌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효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가 적절한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자신의 경제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효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병이 났을 때 간병하는 것보다 부모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돕는 것이 새로운 효다. 부모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정서적 관계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부모의 모든 요구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대등한 성인으로서 소통하는 것이 새로운 효다.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되 자신의 생각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부모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부모의 사회적 관계를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부모가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효다. 결혼과 독립의 문제에서도 새로운 효의 의미가 드러난다. 자녀가 결혼하면서 부모와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부모에 대한 배신이나 소홀함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자녀의 독립을 축복하고 자신들도 새로운 인생 단계를 준비하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운 효다.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조부모로서 손자, 손녀를 사랑하고 돌보되 그것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육아를 전담시키기보다는 부모가 조부모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면서도 자신만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새로운 효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독립성이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를 지지하고 도와주는 관계다. 일방적인 희생이나 의존이 아닌 성숙한 어른들 사이의 건전한 관계가 새로운 효의 모습이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라면 부모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행복을 느낄 때, 그리고 자녀가 그런 부모의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때 비로소 새로운 효가 완성된다. 이런 새로운 효의 개념이 정착될 때 부모와 자녀 모두가 더 행복하고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벗은 거울과 같아 허물을 비추어 준다. 정약용은 벗은 거울과 같아 허물을 비추어 준다고 했다. 이는 진정한 관계의 본질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부모와 자식은 희생과 의무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배움과 성찰을 주는 수평적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서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부모는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역할을 했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배우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였다. 이런 일방향적 관계는
자녀가 어릴 때는 자연스럽고 필요한 것이지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면 문제가 된다. 성인이 된 자녀는 이미 사회적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지식과 통찰을 갖추고 있다.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술과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정보가 많고 부모 세대와는 다른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만약 부모가 여전히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하고 자녀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약용이 말한 법과 같은 관계는 서로가 거울이 되어주는 관계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답게, 못난 것은 못나게 비추어준다. 이처럼 진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받아들인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이런 솔직함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이해,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 등이 그것이다.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인터넷 활용 방법 같은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새로운 관점,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 등도 부모가 자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다. 자녀 역시 부모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인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 어려움을 극복한 노하우, 인간관계에 깊이 있는 통찰 등은 여전히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다. 다만 이런 지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필요로 할 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에서는 서로의 실수와 부족함도 인정한다. 부모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자녀에게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한다. 과거에 자녀를 키우면서 저지른 실수나 부족했던 점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솔직함은 오히려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고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든다. 자녀 역시 부모의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되어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온 것이고 그 시대의 제약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부모를 완벽한 존재로 기대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끝없이 탓하기보다는 부모도 성장하는 인간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통의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일방적인 훈계나 지시보다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자녀는 부모의 경험과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한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차이를 통해 서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다. 갈등이 생겼을 때의 해결 방식도 중요하다. 과거처럼 권위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갈등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성장하는 관계에서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격려한다. 부모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자녀가 응원해주고 자녀가 새로운 길을 택할 때 부모가 지지해주는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서로의 성장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서로의 독립성도 존중해야 한다. 함께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각자의 개별적인 성장 공간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건전한 관계다. 지나친 간섭이나 의존은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실제로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서로에게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고민과 목표, 꿈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정약용이 말했듯이 벗은 거울과 같아 허물을 비추어 준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그런 거울 같은 존재가 될 때, 둘 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희생과 의무의 무거운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적 관계야말로 현대 가족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각자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